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10일 일요일 역전의 용사들 일요 특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한 이후에 밤잠 편히 좀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생각만 하면서 지낼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정치 상황이 녹록치 않으니까 좀 많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참 이상하다. 도대체가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냐 이렇게 한탄하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오늘 그 얘기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또 오늘 출연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우선 전기현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날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네, 전기현 평론가 의지를 다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오창익 인권연대 상국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들 좀 너무 인사들이 조금 짧아요. 예. 네. 자, 우리 옆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김종국 박사님. 예. 네, 저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국입니다. 오늘 텐션 높여서 제대로 된 분석과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평론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계속 비판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조금 설정해주고 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번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1호 특집 시간에 과연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 어젠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휘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 살펴보죠.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 영수회담 한 이후에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랬는데 기자회견 반응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안 좋다. 평가가 계속 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기자회견 한 때로부터 며칠밖에 사실은 안 지났는데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왜 했을까?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이 원했던 방향성이나 만족할 만한 결과치가 과연 나왔을까? 요거부터 좀 간단히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 계획 없이 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 준비 없이 결국 기대했던 것보다 못했지만 훨씬 더 못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려도 잘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2년 네. 기자회견 취임 2주는 올 걸 다 알고 있었고 어떤 얘기 할 건지 준비를 했을 텐데 막상 들어보니까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 민심이 어떤 방식으로 총선을 평가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그런 아무런 이제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외부에서 평가가 아니고 저는 해외에서 평가가 특히 BBC 기자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자기는 이해를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답변을 안 하고 다른 얘기하고 궁극적으로 궁금한 내용도 있었는데 그거는 아예 질문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제 느낌은 이랬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는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 그래 대한민국의 나라가 맞아. 이런 것이죠. 사실은 정확하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비아냥거리는 것. 한국 대통령 수준이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는 그 외신기자 영국 BBC 방송의 기자 인터뷰를 보면서 와 이게 지금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보는 수준이다. 국내에서는 우리가 예간에 싸우고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정말 알맹이가 없다고 했는데 그 평가와 정말 전혀 다른 공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이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방향으로 정치를 풀어나갈지, 야당은 어떻게 할지, 국민들은 어떻게 할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는 뭔가 해법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수준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질문을 했던 이 맥킨지 BBC 서울 특파원이 유튜브에 자신이 이 기자회견 관련해서 솔직 후기를 올려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다죠. 윤 대통령의 답변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아니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저의 질문에 대해서 사실상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냥 정확하게 콕 찔러서 말했는데요. 오창희 평론가님, 지금 전 평론가님은 이 말은 대통령을 비아냥하는 말도 있다. 그리고 아니, 근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지 않더라도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건 너무 싫거든요. 그렇죠. 조롱을 당한 거예요. 국제적 망신이고요. 보통 외신 기자로 와 있는 분들이 네. 무슨 야당 투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봐야 되고 전반적인 기사를 써. 물론 뭐 외교 안보 쪽의 기사를 좀 더 쓰겠지만 경제 기사도 많이 쓰고 그래야 돼서 대체로 무난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주 대놓고 조롱하고 있거든요. 자, 기자회견에 모두 20명의 기자가 질문할 기회를 얻었다는데 이것도 기자회견 지나고 난 다음에 차분하게 세보니까 너무 이상해요. 경제지가 4명이었고요. 종합일간지 4명이었습니다. 외신 기자가 4명이나 됐어요. 지상파 2명, 통신사 2명, 뭐 종편 하나. 연합뉴스 채널, 뭐 보도 전문 채널이죠.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모두 20개의 매체 중에서 이를테면 흔히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매체는 한겨레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형으로는 19대 1 정도의 지형이었던 거고 또 하나 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조선일보 기자도 아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언론의 공통된 사명은 권력감시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이 더 자주 열려야 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해요. 물론 보수 언론은 진보 언론에 비해서 좀 대통령 감싸는 듯한 그래도 기자회견 잘한 거 아니냐, 뭐 사과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평가가 평가할 게 없다. 도대체 이놈의 기자회견이 대통령이 이런 거 왜 했냐라는 평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 대통령이 명심해야 될 텐데 정기환 평론가 말씀처럼 명심도 안 할 것 같은 나는 앞으로도 계속 갈 거야 이런 태도를 보인 것 같아서 더 절망적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조선일보 기자가 불편한 질문을 했었어도 문재인은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걸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목도 했고요. 조선일보 질문하라고 네, 얘기도 그렇게 하고요.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면서 한겨레 기자 질문 받은 것에 대해서 이런 게 계속 더 자주 열려야 된다 이런 취지를 말은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9대 1에 이런 상황은 솔직히 좀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고 MBC 기자에게도 절대 마이크를 주지 않았다는 게 참 뭐 그럴 줄 알았지만 너무한다 싶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BBC 이 기자의 얘기를 좀 하는 중이니까 한번 더 좀 짚어보죠. BBC 기자가 그날 얘기한 게 이거였다는 거예요. 김종욱 박사님. 내가 대통령에게 질문한 건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적 협력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묵과할 수 없는 한계선은 뭐냐 이거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계선은 레드라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결국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군사적 협력하고 있는데 니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니네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조치를 취하고 싶으면 그동안 뭘 했었느냐 요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다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자기는 그걸 질문했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고 딴 얘기를 엉뚱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4.5정 기자회견 아니었냐. 이제 한마디로 외국 외신도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이럴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군사적 협력은 어느 수준에서 할 수 있느냐. 대통령이 여기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딱 주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러시아와의 관계 중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물을 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교안보 분야는 네. 맥킨지 기자 입장에서야 내가 질문한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분단 국가에서도 특히 주변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안보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에다가 어떤 무기를 수출한지에 대한 논란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맥킨지 기자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네. 아니 재임 기간 동안에 언론 자유가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내가 아니어도 다른 기자들이 질문할 줄 알았다. 아무도 질문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자들도 참 이상하더라. 아까 기자의 핵심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언론 환경 자체가 너무나 안 좋으면 기자가 거기서 대통령한테 물어보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냐? 아니 왜 이렇게 예를 들면 언론 자유가 해외에서 판단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는 게 이게 직업 윤리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렇죠. 자기는 물어볼 줄 알고 이걸 물어봤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이게 성역인가? 그러니까 언론 자유가 쇠퇴하다는 건 사실인 거고 언론 자유가 쇠퇴한다는 건 민주주의가 파괴된다는 거고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우리 독재한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라면 기자들이 언론 자유가 무너지면서 우리를 독재로 바라보고 있는 해외 시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앞으로도 우리 스스로의 침노를 개척하는 데 매우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당신이 문제 아니야라고 하는 질문을 왜 안 하지라고 제기한 거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창피했어요. 그리고 또 진짜로 끝까지 한 사람의 기자도 질문을 안 했잖아요. 자기가 네. 핍박당함에도 불구하고 핍박당하는 주체가 앞에 있는데 그 주체에게 한마디도 질문 못한다는 건 이게 독재가 완성돼 간다는 명확한 시그널 상황이거든요. 네. 전 이게 더 부끄러웠어요. 오히려 그 맥키지 네. BBC 기자의 내용 중에서. 맞습니다. 네. 언론자유가 스웨덴 연구소에 따르면 43위에서 윤석열 정권 초기에 62위까지 이제 추락을 했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시아에서 뭐 민주주의가 꼭 유럽 것만은 아닌데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가 아시아에 많지 않은 게 사실이고 한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제대로 지키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염원하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특히 군부 독재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미얀마라든지 팔레스타인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와서 민주주의를 배워가기도 하고요. 또 많은 영감을 얻어가기도 하고 또 네트워크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민주국가로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해줬으면 하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기대가 와르르 2년 만에 무너져 버렸고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것의 피해자들이 여기에 100명 넘게 앉아있는데 왜 아무도 묻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로서는 정말 창피한 지적을 받은 겁니다. 전평론가님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네. 예. 신문 기자 출신이신데 예. 오랫동안 신문 기자 활동하셨었는데 기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안 한 겁니까? 무서워하겠죠. 저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무서워하느냐 아니면 자사의 상황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못하느냐 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 아마 이제 언론사가 지금 눈치를 보게끔 국가가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용산이 그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획 정도는 아니어도 관리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키면 당장 예산상으로 광고나 협찬 이런 데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위험, 그리고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는 그 해당 기업이 뭔가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한 두려움, 이제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용하니까 지금까지는 한두 명이 나서서 그래도 싸우기라도 했죠. 네. 묻고 따지고 이렇게 항의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없어졌다는 이 의미는 뭐냐? 이제는 길들여졌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자포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누차 강조하지만 그런 자포자기가 결국 국민들로부터 언론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그리고 정권은 그렇게 해서 대충 덮고 넘어가는 것 같지만 국민들이 정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보고 있는 이런 국민들이 이제 행동을 하고 정권을 어떤 식으로든 규탄하고 심판하겠다는 열기를 고조시키는 것이니, 짧게는 듣고 가지만 길게 보면 언론도 망하고 정권도 망하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 그동안 계속 조성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언론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조선뿐만 말하겠네요. 아니라요. 홍철호 정무수석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방심위 관련해서 대통령이 지시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자유롭게 내버려두면 되는 것이 방송의 자율성인데, 네. 갑자기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인터뷰하다가 대통령이 지시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보수 언론단체들이 나서가지고 네. 대통령이 방심에 대해서 자율적인 기구인데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니까 일상 자체가
어떤 방송이나 언론 기자들이 위축당하는 건 사실인데 네. 지금까지 한 번도요. 여기에 맞서 싸웠을 때 언론의 자유가 쟁취되는 거지 그런 것에 함구하고 권력과 나름대로 내부에서 기밀히 얘기해서 해결된 사례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기자들도 선배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싸우면서 여러분 언론의 자유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후배들도 그런 걸 배웠어야 되고 선배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배들에게 충분히 기자 정신에 대해서 어떤 전통적으로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느 순간 좀 깨져버린 측면도 꽤 큰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 출입했던 이기주 기자라는 분 유명하잖아요. 슬리퍼로 네. 유명해진. MBC. 그분이 네, MBC죠. SNS에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책도 그렇게 썼는데요. 권력을 향한 불편한 질문을 거부할 바에는 국민을 대신해 질문한다는 말도 더는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 권력이 요구하는 협조 체제와 예의 범절, 국익과 애국심은 통치자의 논리일 뿐이다. 언론은 통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기자들이 네. 명심해야 될 경구라고 생각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누군 포도청이 아닌가요? 포도청이죠. 안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월급 뭐 낮게 받아가지고 잘 산다 이런 거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었고요. 제가 지금 정권이 왜 무너지고 있느냐의 이제 사례 중에 하나가 정권이 국정 운영을 잘못한다. 이것을 일단 제쳐놓고요. 언론이 견제 기능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신도 망하죠. 그리고 정권도 사실 망하게 하는데 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의 내막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요. 견해차를 가지고 논쟁하지 않습니까? 자, 북한 문제를 좀 더 강력하게 통제를 할 거냐 아니면 대화 협력으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 날 수 있고 논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기자가 대통령한테 물었는데 우리는 좀 더 적대적 관계로 길을 들여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우리가 전쟁의 위험인데 됩니까?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생산적인 논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뭐냐? 기본과 상식을 지키지 않는데 자 언론 출입자 마음에 안 들면 잘라내 이런데 다른 기자들은 다 들어가서 취재하고 네. 거기 찍힌 놈은 쫓겨나요. 비행기도 못 타요. 그러면서 길을 들이고 있는데 언론사가 집단적으로 야 이것은 언론 자유의 문제다. 보수 진보의 문제나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이 엉뚱하게 용산이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그런 메시지를 계속 국민들한테 전달하는데 동참을 해버린다. 결국에는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언론도 함께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그걸 보면은 지금의 상황이 심각하다. 비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무너지고 있다는 또 다른 방증이다. 저는 그렇게 네, 지금 뭐 BBC 기자뿐만 아니라 로이터의 조지 스미스 지국장이라는 사람도 내가 한국과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했는데 대통령이 역시 답을 피해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좀 전에 김종욱 박사 말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뭔가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컨대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같은 사람이나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4.5장 기자회견했다. 윤 대통령은 동문서답을 하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외신 기자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민감하고 이런 국익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을 그렇게 피해갈 수도 있지만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모든 답에 대해서 전부 다 피해갔다는 얘기예요. 또 질문 A라고 질문하면 A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딴 얘기를 계속 해왔다. 이제 이게 결국 이 사건의 이 기자회견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은 고사하고 일반적인 설명 능력, 뭐 말하는 능력, 혹시 잘 못 이해력, 알아듣는 건가요?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졸자의 능력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의 자질을 국민들이 너무 전면적으로 본 것 같아요. 저 정도구나. 저분이 귀하게 생각하는 건 부인과 본인의 안전밖에 없구나라는 걸 확인한 기자회견 말고 다른 소득은 없는 것 같아요. 국무총리도 안 뽑겠대요. 뇌피셜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실제로 대통령이 그런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 준비를 했느냐, 저 아닐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질문이 나올 걸 예상하고 북러 관계에 대해서 김정욱 박사님은 물론 그것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핵무기와 관련된 부분은 어떤 경우에도 협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유엔 결의안 위반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면밀히 파악해서 적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네. 질문을 피해간 게 아니고 어쨌든 질문을 받지만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는 선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충분히 준비하고 나오지 않았을 수 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내용을 발언조차 할 만큼
그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건 저희가 2년 동안 확인했기 때문에 네. 새삼스럽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외신 기자들은 조율이 안 되잖아요. 우리 기자들이야 대강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 정도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어느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야, 이 질문은 내가 잘못 질문하면 큰일 나겠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질문들에 있던 나름대로 범주가 있는데 외신 기자들하고 그렇게 못하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 거기다 답변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본인 역량이 안 되니까 이렇게 나온 측면이 있는데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여기서 쓸데없이 러시아 북한 관계에 관해서 또 세게 얘기해버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외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기 안 되겠다 진짜. 더 실수했을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 러시아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세게 얘기를 해버려. 과거처럼 중국 얘기할 때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되면 미국이 아주 곤란해요. 아니 왜 저길 뭐하러 하지? 아니 모르나? 이런 일이 진짜 벌어져요.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너무 서글픈데 오히려 잘했네요. 그러면. 자질이 부족해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전지휘권이 우리에게 없어서 다행이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김영욱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 네. 제가 굉장히 그래도 건강하게 비판하고 아주 심하게 비판을 네, 하시는 걸로 제가 네. 이거 대통령이 이거 스피스 본다는데 큰일 났는데 이거. 제가 근데 이 맥킨지 기자도 웃긴 게 솔직히 저는 이런 걸 꼭 지적하고 싶어요. 이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또 나중에 덧붙여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두 번째 기자회견인데 매우 작은 숫자로 기자회견했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대답 안 하고 즉답, 정답 피하고 딴 얘기했다. 이렇게 해놓고도 나중에 결국 한마디를 이렇게 딱 덧붙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만 윤 대통령은 어떠한 질문을 받을지 알고 준비를 잘했다. 임기 초반에 예상 밖의 발언을 내놓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김영욱 박사 얘기가 이거 돌려가기인데. 돌려가기. 이거 완전 돌려가기 아닙니까? 당부에서. 네, 마지막까지 조롱하네요. 아유 창피해. 아니 그래도 저는 그래서 이게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외신 기자들도 한국에서 말 조심해야 된다. 질문도 잘해야 된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지 않겠냐. 두 번째로는 어쨌든 대통령에게 마치 잘했다는 듯이 말하면서 이렇게 쓰리쿠션으로 매기는 이런 거는 우리 기자들은 못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 한번. 그러니까 외신 기자도 실제적으로 따지면 외교관이나 마찬가지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세게 나가는 거에 대한 한계도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재밌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를 못했는데 그나마 지금은 잘한다는 얘기를 외신 기자가 하는 건 그것도 결례 같은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웃기는 게 기자회견 딱 2번 했다. 이번이 2번째다. 근데 첫 번째 기자회견 하는 것을 보고 임기 초반에 예상 밖의 발언을 내놓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지금 2번 해서 지금 2번째 하는데 이런 평가를 지금 외신 기자가 해요. 너무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이란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미국과 유럽에 있는 기자들처럼 좀 자유롭게 대통령하고 소통하고요. 좀 따질 거 따지고, 야, 조용히 하세요, 대통령. 엉뚱한 질문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문화를 그리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각 구성원들의 역량을 엄청 높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 논쟁하고 토론하고 격의 없이 가는데 그러나 대통령의 권위는 인정하고 기자는 기자로서의 고유의 또 역할과 본분을 다하는 이런 과정이면 야 역시 대한민국은 역동적이고 의견이 다르지만 이렇게 충분히 공개적인 데서 대화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저는 오히려 보고 싶고 네네. 그런 것들을 장려해야 할 대통령실이 그게 오히려 국내에 있는 우리 기자들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이제 힘을 쓰고 있으니 더 큰 문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는 되는 건 미국 기자들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에 80여 회를 했대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은 166회인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끊임없이 했네요. 질의응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어스태핑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서너 개 질문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 앞에 놓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면서 국민과 대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 정치적인 리더십들을 발휘하고 국가의 어떤 통치력들을 확보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80회 정도를 4년 동안 한 건데 우리 대통령은 2년 동안 딱 2번 했다는 거잖아요. 기자들이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상황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맨날 벌어지느냐? 왜냐면 비밀리에 비공식적으로 대통령실은 그 공무원들을 만나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비밀리에 모든 문제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투명성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투명성이 사라지게 되면 서로 간의 거래가 엄청난 이익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저건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투명하면 공작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의 두 번의 기자회견은 우리 정치, 그다음에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매우 비정상적인 방식의 물밑거래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일단 시정 자폐들의 정치를 만들어버리시면 분명히 큰 거죠. 대표적으로 대구시에 가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언론을요. 네. 실제로 광고비를 주고 안 주고를 가지고 바로 통제해버립니다. 비판 기사 쓰면 아예 광고를 잘라버리고요. 그렇죠. 그러고 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시장한테 가서 빌어야 되고 사정해야 되고 그래서 겨우 복원하는 이런 과정을 한 두세 번 정도 하니까 언론에서 아무도 비판적인 질문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고 하지도 못합니다. 지금 대구에서 제일 큰일이 홍 시장 요즘 추진하고 있는 큰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박정희 지금 동상을 하는데 그거는 이미 구미에도 있고 또 뭐 개인이 그렇게 동상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 시점에 대구에서 박정희 동상을 만들겠다는 게 이게 시대적으로 맞느냐. 그러면서 논리를 어떻게 표현하면 산업화에 대한 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가 이걸 나서서 하겠다 그러잖아요.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뭐라고 하느냐. 안 그래도 대구가 수구, 보수의 본산 뭐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폐쇄되어 있고 다양성이 부족한 도시에서 네. 관광객조차 오지 않을 거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지나간 인물에 대해서 개인이 알아서 추모를 하든 비판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시 예산을 들여가 하는데 네. 시의회에다가 던져놓고 시의회가 반대를 하니까요. 자 토론하라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시의회가 이제 통과를 시켰죠. 대구는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천막 농성을 하고 난리가 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보면 얼마나 폭력적으로 하고 있느냐. 언론이 이 문제를 정말로 균형감 있게 다뤄주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또 뭔가 비판하면은 불이익이 찾아올 것 같으니까. 이런 방식의 언론 통제가 무슨 보수 정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게 무슨 나라가 선진화된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준석 대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도 부인에 대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한다. 사과했다. 또 하나 현실이 너무 시궁창 같으니까 이 정도밖에 대답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지금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조롱 같아요. 그것도 조롱인가요? 네. 그러니까 진심으로 7, 80%는 아니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받아올 수 있는 점수가 정해져 있다. 자질이 부족해서. 그렇죠. 그 정도 수준에서 그만큼 했으면 잘한 거다. 그 정도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곱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양반은 스스로는 내가 언론을 잘 길들이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대신 대구의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있죠. 네. 저는 윤석열 정권이 이 지난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권 붕괴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다만 윤석열 정권만 붕괴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반이 함께 붕괴되거든요.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대한민국 여러 가지 안전 시스템들이 붕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제대로 못했을 때 이태원 참사, 오동 참사 같은 게 일어나고 정권이 엉뚱한데 신경 팔고 있을 때 해병대원이 죽지 않아야 될 곳에서 죽는 일이 반복되는 것처럼 이게 그냥 자기 혼자 망하는 데서 멈추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아주 심각한 위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걸 보여주고 또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동풍이냐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좀 세게 비판을 하고 또 하나 더 핵심적으로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정권 조기 종식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개혁신당하고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단 말이에요. 조국 대표 엄청 세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거죠? 이건 뭐 계속 했던 거지 않습니까? 3년을 어떻게 기다려 이런 얘기는 뭐. 근데 이제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수위가 많이 약해졌었는데 이 기자회견을 보고 다시 또 엄청나게 지금 세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기자회견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하나도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총선을 통해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심판도 뭐 192대 108 정도면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정리가 된 상황인데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운영 방향이 옳았다고 얘기를 하면 국민과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너 국정 운영 방향이 틀리니까 내가 너를 응징하겠어, 심판하겠다고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과 싸우겠다는 거다. 그럼 국민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에 맞서서 싸우라고 하는 게 야당의 어떤 의석수라고 하면 이재명 당대표나 조국 당대표나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열심히 싸우지 않으면 국민들이 준 의석수만큼의 정치적 효능감을 못 내게 되면 두 당대표는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겠죠. 전 그래서 이걸 빨리 캐치한 것 같다. 저는 뭐 이재명 당대표도 지금 수술인지 시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면 이렇게 싸울 거라고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전 그래서 오히려 윤 대통령도 정신 못 차리고 있지만 저는 이준석 당대표도 정신 못 차리기 시작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내기기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7, 80점을 주는 이유는 소통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7, 80점을 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너무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오게 되게 된 바탕이 시공창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시공창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시공창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건데 그냥 단지 한번 기자회견을 했다고 해서 7, 80점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 이준석 당대표의 정치적 의도는 본인이 판단해서 프레임을 만들고 상황을 끌고 가셨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국민들을 따라가고 국민의 분노에 맞게 그런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해야 되는 건데 또 제가 볼 때 머리 굴리는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다르게 설명하는 거 제가 이상한지 설명을 달리하는 사람이 특이한 건지 제처럼 모르겠어요. 한번 보시죠. 대통령이 국민들과 대화를 했어요. 611일 만에 어쨌든 소통을 했는데 네. 소통을 하니까 좋다고 보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소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진짜 대통령 실력이 저거밖에 안 되구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소통 자체가 좋다는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 수준이 뭔가 우리가 모르는 고도의 전략과 전술에 의해서 상식 밖의 논리를 가지고 이것은 충분히 논리적으로 국민을 설득할 만한 다만 나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나름의 논리적 지향 또는 방향 정확성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소통하니까 완전히 꽝이에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질문하는 상식의 수준에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대통령의 실력이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지금 최상병과 관련해서 대통령 개입이 사실이라면 이 전제는 붙었지만 저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라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 대통령이 전화를 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같은 평론가들이나 시민운동가들이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할 때 진실을 밝히라 이렇게 했지. 네. 공당의 대표가 정치인이 직접 이 문제를 대통령이 개입했다면 이런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하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탄핵을 무엇으로 시킬 거냐. 지금까지는 양평 게이트다 이렇게 하면 막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명확하게 지시를 했던 것이 맞다. 그리고 부당한 지시고 수사권에 대한 침해고 집단 항명죄로 박정훈 대령을 구속시키려고 했던 일련의 행위의 최정점에 대통령이 있다. 자, 이러면 탄핵하자고. 그래서 저는 이 의미를 다르게 보는 것이 대통령의 실력이 드러났고 그 상황에서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더 많은 증거들이 대통령 개입설을 일종의 입증을 시켜주는 상황이라면 추진을 하겠다. 저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아주 잘 치고 나가고 있다. 이것이 일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실력이 결국 대통령실에서 또 다 미리 예상 답안이나 예상 질문 다 정리해가지고 한 이 수준일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인사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수준이 그렇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들은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없이 많은 자료를 만들어 주잖아요. 네. 안 본대요. 안 보고 가는 경우도 많답니다. 제가 이 일이 아니고요. 다른 행사 때 자료를 만들어 왜 의전 같은 데 실조를 하느냐면요. 네. 다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하라고 다 주지 않습니까? 안 보고 간대요. 그럼 이번에도 그랬을 것이다? 그것은 제가 그 이야기는 제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예. 충분하게 질문과 답변에 대한 것들이 갔을 텐데 숙지하지 못하고 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제가 들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피셜이고요. 네. 다른 데서는 대통령이 안 보고 간다는 얘기 들은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역전의 용사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김건희 씨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사과라는 단어를 얘기했더라. 예. 근데 그 이전 참모들 회의했을 때는 사과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네. 아니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낼 건지에 대해서 사과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라고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당일날 나와서
어디 흔쾌하게 사과를 얘기해서 이 기자회견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그거인 것처럼 설명하는 대통령실을 보면서 이 대통령실은 매우 예를 들면 무능한 대통령실이다. 아니 대통령과 전략을 짰는데 대통령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저 같으면 사표 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핵심은 두 가지잖아요. 김건희 씨에 대한 문제와 최상병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국민에게 설명할 것인가가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었는데 그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조율한 내용들은 아무것도 반영이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면 전 되게 창피해야 되는데 그것이 대단한 기자회견의 성과인 것처럼 포장해내는 걸 보면서 아, 전 대통령실의 수준이라는 게 저 정도 수준이구나. 저는 좀 이상한데요. 대통령실이 진짜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사과라는 말을 당연히 했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과인지 재발 방지 대책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측면까지 원래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전평론가님이나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대통령은 누구 말도 안 듣고 아마 혼자 그냥 이번에도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얘기를 했었을 것이다. 이제 이 정도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서 서로 뭐 조율도 안 되지만 참모들도 제대로 된 조언을 못 하는구나. 결국 이 얘기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 생각해 보면요, 이런 네. 기자회견이 2주년이면 회의를 몇 시간 정도 하겠어요. 모여가지고 맨날 며칠을 공보수석부터 해야죠. 맨날 며칠을 해가지고 대책을 네. 세우고 대통령이 참석하고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보고 또 실제로 질문을 시뮬레이션을 하지 그럼 않습니까? 예행 연습하죠. 그렇죠. 예행 연습을 네. 당연히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국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국제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워딩을 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과연 충분히 했겠느냐, 저는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뭐 이 부분도 이제 취재를 해보면 나오겠지만 네. 뭐 중요성이 일단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제치고 넘어가긴 알겠습니다. 하지만 예. 정말로 대통령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그런 기자회견이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고. 국정 운영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사람이 국정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아주 알겠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사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이 기자회견이 이걸 알려주는 단서가 사실 하나 나와가지고 좀 문제가 됐는데요.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질문을 할 사람 이렇게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기자들이 쫙 손을 들면 네. 그 중에 자기가 지목을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누구를 지목할지 몰랐어야 되고 무슨 질문이 나올지 미리 짜놓지 않았으면은 기자 명단 같은 건 사실 대통령 앞에 딱 놓여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질문한 사람이 누구라더라. 그 질문은 무슨 질문,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이번에 기자회견 할 때 김수경 대변인의 단상 위에 명단이 올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명단에 예컨대 대통령실 외신 기자들 리스트 중에서 이 지금 질문한 요 기자들의 명단이 탁 집어가지고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미리 누구를 지목해서 누구로부터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다 짰다. 사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걸 보더라도 그 정도 수준까지 만약에 누가 무슨 질문을 할지 미리 지목해 놓은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런 대답이 나오면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지역 신문을 지역 언론을 딱 하나 골랐어요. 영남일보예요. 네, 영남일보. 왜 영남일보예요가 나와야 되잖아요. 충청권도 그렇죠. 있고 호남권도 있고 네. 뭐 제주 같은 데는 그런 기회가 적으니까 그런 데 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다음에 경제지가 4명이에요. 종합일간지랑 똑같은 배분에서 경제지 질문이라는 건 대체로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 없는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죠. 그다음에 지상파도 KBS하고 SBS 했는데 MBC 뺐죠. 뭐 이런 하나하나를 보면 그러니까 20명의 질문 기회를 받은 기자들의 소속사를 분석해 보면 대통령실에서 아주 세게 마사지한 걸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설명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 네. 100명이어서 모르니까 근데 사진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한 4명밖에 얼굴이 안 나와. A4지에 네.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4명 그럼 이걸 보고 100명을 파악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설명을 하더라도 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확인한 다음에 제가 봐도 야 이거 이렇게 설명은 안 되겠는데 리스크가 100명의 리스트를 내가 본다 그러면 야 이 사진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설명을 이렇게 해요. 제가 볼 땐 이건 거의 짠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더라도 국민들이 속을 만큼 이렇게 짜야 되는데 여기 너무 노골적으로. 노골적으로 짰는데 그런데 왜 자유롭게 질문하고 자유롭게 대답하고 시간 제한 없다고 그런 이야기 왜 해요 미리? 정말로 그런 것 같으면 질문 좀 짧게 하고 대답 짧게 할 테니까 오늘 가능한 많은 분들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맞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질문을 좀 받고 네. 그리고 불편하더라도 대답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신뢰가 생기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은 기자회견에 자신감도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하필이면 9일 기자회견 하는데 9일날 입원 치료 받으러 서울대병원인가요? 네, 서울대병원 들어가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논평이나 이런 거는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민주당이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사실은 향후 주목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좀 나중에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 이 기자회견 뭐 어차피 다 뻔한 예상치였으니까 그리고 박찬대 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었었고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바뀐 게 없으니까 이제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바꾸느냐? 국회의원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 있고 네. 정당은 의석이 있으니까 법안을 통해서 또는 뭐 특검 요구를 통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겠죠. 네. 저는 속도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속도전이라는 것은 민심이 지금 이렇게 심판으로 결과를 내줬고 압도적 다수의 정당을 만들어줬으면 여기에서 좌고우면할 게 없죠. 그리고 대통령이 오히려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영수회담을 그 이전에 함으로써 지금 어떤 스탠스인지 정확하게 보여줬고 네.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어떤 지금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했는데 민주당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 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국회의원 개인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정당으로서 그리고 제도로서 할 수 있는 거 모든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도전, 총력전, 뭐 여론전 다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민주당 다시 뺨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 그래요? 그렇죠. 총선을 했어요. 총선을 했을 때 민주당이 우리 후보들이 이렇게 훌륭해서 국민들이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호소했거나 그런 뜻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을 현실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방도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한 거고요. 또 상당수의 시민들이 조국 혁신당에 주목하고 지지율을 보내줬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나무당도 아마 송영길 대표가 나오거나 해가지고 새로운 판이었으면 어마어마한 감당하지 못할 지지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건 뭐냐면 국민적 요구가 분명했던 거예요. 그럼 야당은 국민적 요구 덕분에 국회의원도 되고 다수당도 된 겁니다. 그런데 총선 이후에 민심의 향배를 대통령이 앞장서서 제대로 쫓는다면 야당의 공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국회 시간도 짧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대놓고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등을 떠미는 것 같은 형국인 겁니다. 네. 국민들이 물론 등 떠밀죠. 제대로 싸우라고. 그러니까 전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전만 아니라 총력전이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뭐 회유를 했대잖아요. 근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 해가지고 수원구치소를 갔대요. 수원지검을 갔대요. 지검 가봐야 누가 만나지도 않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럼 뭘 할 수 있지? 법무부 장관을 만나보자. 그럼 뭘 할 수 있지? 뭐 해보자. 이런 식으로 대응 수위를 계속 높여야 되고요. 뭔가 문제 해결을 하고 있다. 네. 뭔가 우리가 싸우고 있다라는 걸 아주 정확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건 역풍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미운 것도 있는데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정치권 잘못하면 되게 미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지금 민주당 초선 이번에 이제 당선된 사람들이 또 지금 모여가지고 천막농성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은 가만히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민주당도 뭔가 이번에 제대로 원내대표도 뭐 의지를 계속 보이더라고요.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민주당은 당대표, 국회의장, 당대표, 원내대표 뭐 이런 분들 이렇게 라인업을 쫙 짜가지고 엄청 세게 지금 나가겠다고 그래서 하는 것 저는 같아요. 이제 야당이 이겨라는 게 아니에요. 네. 경기를 하는데 당신들이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심을 반영해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장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이런 데 집중을 해야 되죠. 정당 지지율 보면 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뭐 어금버금하다 이렇게 하는 것 이거는 정당에 대한 지지의 문제가 그런 것은 여전히 민주당 저 사람들 믿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질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이기고 지고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어떻게 살릴 거냐 말 거냐 민생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말 거냐 정치를 어떻게 복원할 거냐 마느냐의 거대 담론을 가지고 민주당이 결연하게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호 박사님 본인이 이재명 대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어요. 아니 뭐 일단 건강해야겠죠. 저는 핵심적으로는 좀 우석 구조를 잘 봐야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171석입니다. 단독으로는 패스트트랙에
담을 수가 없어요. 이 네. 얘기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어떤 형태로든지 전국 현안을 이끌어가면서 중요한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얼마만큼 서로가 역할을 잘 분배할 것인가. 쇄빙선이 잘 싸우려면 잘 깨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거함은 깨고 나간 공간에서 진짜 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번 기자회견을 보면 대통령의 행태는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국민과 여전히. 아하. 그러면 192석이잖아요, 전체가. 네. 그럼 어떻게 하면 8석 이상을 갖고 와서 국민이 원하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네. 그리고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아예 그냥 원초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를 만들 수 있는 무엇이 탄핵이든 뭐든 상관없이 할 수 이 두 가지 길이 앞으로 놓여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모습에서 민주당이 그 정도의 결연한 각오를 보이고 있는가. 말씀하신 초선 의원들이 기존 21대 국회 민주당이 보여왔던 거함이지만 싸울 줄 모르는 함대였다라고 하는 한계들을 느끼면서 천막농성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과 다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네. 저는 그런 모습들이 신뢰가 쌓이면 저는 180석 이상의 어떤 힘 또는 200석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국민적 여론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만난 전문직 종사자 한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탄핵하는 거 진짜 반대 많이 했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는 좀 생각이 바뀌었대요. 좀 고통스럽더라도 뭔가 절차를 좀 밟고 가야지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네. 심판까지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똑같이 가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국민들이 고통을 좀 감내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냥 이 상황 이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 혼란이 두려워서 탄핵은 안 된다. 이런 쪽에서 자기는 생각을 좀 바꿨다고 하는 것이 아마 민심 일부의 흐름일 수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보게 되면은 의석 구조가 조국당 12석, 그 다음에 개혁신당 3석이거든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마저도 만약에 최상병 특검 다시 만약에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나는 당론과 별개로 찬성표 던지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공개적으로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여러 번 하고 있는 중이어서 앞으로 조금 많이 달라질 거는 같습니다. 자, 지금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1호 특집 보고 계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여론조사 갤럽에서 또 했는데요. 또 이 여론조사 가지고 충격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서 긍정평가 반응이 24% 지난번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87년 이후에, 즉 개헌 이후에, 그러니까 육공화국 이후를 말하는 건데요. 취임 2년차 대통령 지지율은 꼴등이랍니다. 예컨대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2년차 때 49%의 지지율을 보였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47% 지지율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마저도 44%의 지지율을 보였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만 잘 아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들도 33% 정도 되는 지지율을 보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에서 23%, 24% 나온 사람이 없어요.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바로 위가 꼴찌에서 두 번째가 노태우 대통령인데 당시 28% 그렇죠. 나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44% 한번 볼게요. 이명박 대통령 2008년에 집권하고 총선까지 압승하고 난 다음에 광우병 쇠고기 파동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명박 대통령 애창곡이 아침 이슬인지 알았잖아요. 새삼스럽게. 그러면서도 정말 이 양반이 정책도 신자유주의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아주 무도한 수사,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 뭐 그건 이제 만 2년은 아니고 그 다음이었지만 하여튼 그 안에 있었죠. 하여튼 뭐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책 위기가 광우병 쇠고기 파동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나 많이 있었는데 나름은 그래도 국정을 하려는 의지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가 44%라고 나온 거죠. 우리가 생각보다 근데 높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24%인데 그럼 다음번에 했을 때는 24%보다 올라갈 거냐? 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저치가 아니라 앞으로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국민들이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더 그렇다. 더 그러니까 나빠질 수 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요. 자,
1987년에 개헌을 했잖아요. 87년 체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당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각이 떨어져서 그렇지 벌써 37년 지났습니다. 37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냐면 일제강점기가 3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보다 긴 세월이 지났던 거예요. 네. 일제강점기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태우 정권부터 김영삼, 김대중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권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해 왔어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겠다. 그런데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용산에서는 24% 돼도 뭐 그렇게 심각하게 충격받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이게 최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기분은 안 좋겠지만 만약에 이게 지금 한 번 이런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23%, 24% 지금 3번 연달아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가 안 취해지고 오히려 그냥 죄송합니다만 좀 뻔뻔해 보이는 그런 당당한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던 거는 20이다, 24다, 30이다 이게 중요한 것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총선이 끝나고 나서 국민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자 여당이 지금 분열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축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야당이 공격을 해서 이렇게 상황이 된 것이 아니라 여당 내부 대통령 자신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이게 동의하기 어려워요. 엄청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거기다가 법적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입틀막도 했고 법틀막도 했어요. 계속 막아왔는데 이제 최상병 특검법 못 막아요. 22대 국회에서 다시 특검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양평 게이트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명동백 수사 시작했잖아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거는 털고 가야 한다. 안철수 의원이 왜 저런 이야기 하느냐? 냉정하게 우리 한번 봅시다. 국민의힘 쪽에서 보수 정치 세력이 봤을 때 김건희 여사 문제를 털고 가야 됩니까? 계속 안고 가야 됩니까? 털고 가야죠. 털고 가지 않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죽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보수가 괴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정도의 정치적 위기감을 가지니까 보수 언론도 나서서 김건희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지율이 20%다, 더 떨어졌다, 또 약간 더 높아졌다. 여기에서 대통령실이 1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냐고요. 다 총체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고 그럼 김건희 여사 수사를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하고 연결성이 없습니까? 최상병 문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보수를 둘러싸고 있는 정파 집단이 각자 도생을 위해서라도 끊어낼 건 끊어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압박이 용산으로 저는 직결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지난번에 기자회견하면서 얘기했던 게 말이 안 돼요. 뭐라고 했냐면 주가 조작 특검 관련해서 대통령이 한 말은 이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까? 그런데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난 정부가 나를 봐줬다는 겁니까? 나와 우리 식구들을?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결론이 이렇게 난 거 아닙니까?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을 따져보게 되면 검찰에서는 그 다음에 반박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라 그래도 오지도 않더라. 아무것도 안 하더라. 언제 치열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제대로 소환 조사는커녕 아무런 조사도 제대로 못했다. 이거 스스로가 그냥 자백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검찰이.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은 왜 이렇게 인식이 다르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 한겨레 신문을 잘 보십시오. 아주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수사를 못했는지에 대해서 바로 반박 기사가 나와서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올해도 안 오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이랑 검찰 라인들 눈치 봐서 수사도 못했던 내용인데 또 전 정부 탓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생각 자체가 생각보다 기괴해요. 뭐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국민의 1%만 지지하더라도 한일 관계 미래 세대에서 개선하겠다. 아니 국민의 99%가 반대하는데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견딜만 한 것 같아요. 2년 동안 국민한테 두드려 맞았더니 이 견딜만하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맷집만 세진 건데 권투에서요. 이렇게 2년 동안 계속 맞잖아요. 그렇기로 가요. 그렇기로 가면 그냥 작은 한 방에도 무릎을 꿇으면 못 일어나요. 근데 저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2년 동안 맞아왔는데 맞을만 하니까라고 생각이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시간이 지나서 잠번치에도 그렇게 상태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 기자회견이 그나마 좀 땡하고 울려가지고 1분 동안 쉴 수 있는 시간을 준 건데
자기가 좀 안 쉬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1분을 쉴 생각이 없다는 거니까 저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과 관련해서 조금만 잠번지를 맞더라도 저는 보수 내부가 분열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갤럽 조사도 보니까 24%, 2주간 격차가 있었잖아요. 네, 지난주에 안 했기 때문에 네. 보니까 서울은 더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경기가 약간 반등을 했고요. 대구가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구가 지난번 선거에는 25%가 긍정평가였는데 이번에 37%가 긍정평가예요. 12%가 상승을 하면서 소위 서울의 하락을 갖다가 이게 그나마 막은 거예요. 서울 경기 일부가. 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기자회견이 다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죠. 기자회견이 일부만 반영됐다. 그럼 제가 다음 주에 만약에 또 TK 지역에서 25% 단위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더 떨어지겠죠, 아래로. 그러면 24%에서 더 떨어가면 21%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21%라는 개념은 이 갤럽 조사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니까 최대는 6%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10%대 중반으로 내려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오차 범위 내로만 보게 되면. 그래서 기자회견 자체가 지금 반영이 안 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TK가 항상 윤 대통령이 무너지게 되면 보수 세력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다시 반등하는 기운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이게 반복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렇게 상태로 갈 수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내가 대통령을 봐줘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전평론가님 지금 김종욱 박사님 말 들어봤지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사실은 취임 1년 차부터 뭐 좋았던 적이 있었나요? 40% 넘은 적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다 30%대 뭐 초반 중반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했던 건데. 그러니까 총선이라는 기준으로 다시 우리가 이걸 리셋을 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총선도 이렇게 하면 이긴다면서요. 네. 140선까지 되고 가방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일종의 희망 고문 상태에서 국정 운영 이렇게 하더라도 여론조사가 잘못됐거나 민심이 아직도 우리를 정확하게 이해 못 해주고 있다. 네. 뒤집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뒤집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기자회견하면서 대통령의 실력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어요. 네. 저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번 총선에서 심판이 일어났는데 심판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과거에 35%를 얻었던 지금 35%를 얻던 이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김 박사 얘기대로 작은 판제도 무너진다는 것은 네. 외부에서 공격을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분열에 의해서 각자 도생을 위해서 대통령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큰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좀 슬프게 말씀드리면요. 네. 대통령 자신의 위기감이 아니고요. 부인에 대한 위기감을 엄청나게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기자회견의 이면으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국 상황에 대한 본인의 통치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위기감을 느끼는 게 대한민국 전체나 이 국익과 관련된 인식이 아니라 내 가족의 안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인식이 다른 건 그래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통령하고 시민 일반의 인식이 좀 다르거나 하는 건 그것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거짓말은 기자회견 내내 반복됐어요. 여러 부분에서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할 때 좀 눈도 깜빡깜빡하고 뭐 이렇게 약간 식은땀도 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증세도 없이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문제는 일국의 대통령이 자기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여럿 있어요. 네. 뭐 명품백 받으면 안 되고요. 뭐 수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뭐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고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적어도 국민들 앞에서는 뻔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농담이 아닌 한.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뻔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경로를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건 아니 사단장한테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하고 경로했다는 사람이 갑자기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아주 태연스럽게. 네. 아니 그런 대목이 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정말 놀라운 우리가 여태까지 알던 것과 다른 얘기들을 태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통령이 거짓말하면서 우리들을 속이고 본인도 속이고 모두를 지금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역대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뭐 박근혜 대통령 생각이 달라가 싸움을 좀 많이 했죠. 저는 역대 대통령이 아예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분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분들이 뭐 아니 앞에서 그냥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이런 거예요. 네. 특정한 사안을 잘못 보고 있다, 오해다.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은 진실에 기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최순실 국정농단 한 거를
그냥 조언을 했는데 난 그 국정농단이라는 걸 전혀 인지를 못했다. 왜 국정농단을 인지를 못했나? 그게 말이 되나? 대통령 책임지세요. 이런 것은 최소한 사실에 기반해서 하는 이야기,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식의 이번에 차이. 네. 그렇죠. 관점의 차이 이런 것인데 이번에는 보니까 아예 거짓말을 지켜요. 한두 번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털털 털었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진짜 털었어요. 그거 다 알고 있는 사람 다 아는데 그때 검찰에서 봐주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심지어 서면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네. 좀 나오잖아요. 오죽하면 판사가 이거 좀 기소할 때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문재인 정부 때 다 털은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앞뒤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 아닌 것을 사실로 둔갑시켜서 덮어씌우는 이런 대통령은 사실 처음이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총선 끝나고 난 다음날 지휘서신에다가 네.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는 고뇌라고 하는 건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진실을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 진실을 가리고 있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의도 사표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유임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이 대통령실과 소위 인사 라인에서는 이 해병대 김계관 사령관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뭔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지휘서 서신에다가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 해병 일병도 아니고 사령관 해병대 사령관이잖아요.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에 간 사람도 아닌데도 그렇게 억압을 느끼면서 이렇게밖에 말하지 못하는 독재적 면모, 독규탄해야 되는데 더 심각한 건 전두환 노태우와 달리 너무 뻔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김종대 형님께서 특종을 이번에 터뜨렸거든요. 네. 자, 공수처 수사를 지금 김계환 사령관이 받고 있어요. 자, 그때 왜 대통령 VIP가 격려했다고 말했느냐 질문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게 특종이에요. 이 사람이 나는 그런 거 아니라고 들은 적이 하지 없다고 해야 되는데 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대요, 지금. 자, 이 사람도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여기에서 들은 바가 없다고 하는 순간 처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받으면서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뭡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실제로 있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곳곳에서 터지게 돼 있다고. 정권 붕괴의 조짐이라는 것은 야당의 공격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내부에서 이미 저질러 놨던 일을 억지로 덮어놨는데 하나하나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뻔지 않아요. 그냥 그러기 상태에서 넘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올해 안에 무슨 일이 그러니까 벌어져? 단호하게 얘기하면 네. 이채양명주라고 하는 단어는 탄핵 사유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채양명주를 얘기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헌법 정신에 어긋나게 불법적 행위들을 너무 많이 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밝혀져야지만 헌법 정신을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국민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국회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힘, 야당의 능력과 힘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지지 또는 대통령에 대한 국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서 네. 힘을 만들어야 되고 저는 이런 하나하나의 사실들을 보면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증거가 더욱 강화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거짓말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전 그렇다면 길은 그냥 외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대통령의 거짓말만 쫙 정리해봐도 한 트럭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정권 퇴진을 위해서 네. 스스로 빌드업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뭐. 아 정말로. 네. 그러니까 진짜 사는 게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실제 어렵고 네. 그리고 웬만큼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죠. 진짜 홀로서기 해서 사는 사람 말고는 다 정말로 너무너무 어렵다. 금리 너무 높다. 정말로 너무 막 이렇게 해서 막 죽으려고 하잖아요. 물가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데 아유 정치판 이거 쳐다보니까 나가기는 너무너무 지금 내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을 그렇게 지금 이제 몰아가고 있어요. 행동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이렇게 가고 있으니 점점점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그 선택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터져 나올지 모르지만 자, 이 상황을 그냥 3년 그대로 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영 기자회견 때 국민들께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대로 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좀 정리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의도치 않게 너무 강하게 지금 받고 있는 국면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단지성이 어떤 식으로든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요일 역전의 용사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우회식 대구명소 경성한우 죽전내거리 용산자유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셀프 식당 차림과 같이 서비스되고 있는 그런 업소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거 방송 보시고 난 다음에 혹은 방송 보시기 전에 또 가서 좀 드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0532-573-8900번으로 연락하셔가지고 예약도 하시고 또 이 여러분들 친지들하고 혹은 지인분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시면서 한번 정말로 이번 기자회견이 무슨 뜻이었는지 곱씹어보고 앞으로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특히 올해 안에 이 대한민국에 정말 벌어질 후폭풍이 무엇인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금 부정평가가 70%에 육박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2년 내내 사실은 거의 이렇게 되고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요게 결국에는 어떠한 결론으로 이어질지 우리들의 다음 스텝은 무엇이 될지 한번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성한우 한우회식 대구명소 여러분들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 있으면 꼭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오늘 역전의 용사들 1호 특집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역전의 용사들 외치고 정리합니다.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